공조수사본부가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일 사흘 남았습니다. 보도로 전해드린 것처럼 성탄절인 오는 25일에 출석하라며 2차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정작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 두 가지 특검법,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레까지 공포할 것을 촉구했고, 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특검 폭거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맞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가장 큰 쟁점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특검에 관련돼서 재의결권을 과연 행사할 것이냐라는 거와 아마도 이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의 임명 절차가 아마 추천 절차죠. 마무리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연하지 말고 임명하라는 이 두 가지 쟁점인데요. 예. 일단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이제 업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당시 2017년도 3월 8일 날 저걸 했어요. 임명을 했습니다. 예. 지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추미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한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거냐라는 그러한 나름대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권성동 대표 얘기는 지금 탄핵안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지금 소추된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 주체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검사가 판사를 지명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제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 추천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늘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일종의 압박 카드를 쓴 거예요. 아직 날짜까지 정했지 않습니까? 24일까지 특검과 관련돼서 용단을 내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내란과 관련돼서 공모라든지 또는 뭐 내란 대행이라는 그런 거친 용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선제적 탄핵에 대한 것들을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유 어떻든 간에 권한대행에 대해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옳은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하는 국회의 몫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재의결권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권한은 괜찮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건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건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대놓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 재의결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법리적으로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압박 카드를 너무 쓰지 말고 차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건 계속해서 뭐 한덕수 권한대행을 뭐 탄핵하고 그다음 순서가 이제 최경목 우리 저 경제부총리도 또 사상목 경제부총리도 탄핵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과연 나름대로 이걸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우려도 좀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소가 또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2차 응할까요? 힘들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출석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변호인단을 구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변호인단 구성이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변호인단 구성을 하려고 한다면은 일단 뭐 대형 로펌에 있는 분들은 참여하기가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구성이 이제 마무리되면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출석 요구를 할까라는 데 대해서 아마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거부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경호처에서 여러 가지 공문에 대해서 수치를 거부한다든지 하지만 이게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갖고 만약에 갔을 경우는 경호처도 방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예. 마지막으로는 지금 뭐 오늘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란 특검과 관련돼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요 모든 그 수사는 이 특검으로 일어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 그 당시 이제 특검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굳이 예. 지금 얘기하는 뭐 공조본에 나가서 수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마 그 조금 기관에 대한 정리도. 그렇습니다. 예.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변호인단 구성은 왜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이렇게 생각이 단순한 예를 들어서 예.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만 해도 뭐 이렇게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예. 그리고 최순실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패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쪽이었었는데 지금은 이 뭐 어마어마한 상황이잖아요. 내란 피의자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헌법학자라든지 뭐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이제 변호인단의 구성을 늦추다 보니까 혹시 그 재판 지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예, 예. 그런 비판도 이제 고조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헌재가 조금 이제 그 이제 대통령 측에서 얘기할 때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거는 일단은 뭐 나름대로 이제 어떠한 그 변론 기일을 미리 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문을 받으면 그로부터 이거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예. 받은 날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줘야 되는데 바로 그냥 27일 날 변론 기일을 정하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건 좀 공정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2차 출석 요구서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대통령이 뭐 25일 날 출석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헌재가 23일 날 계속해서 이 수령 거부를 하면은 어떠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일단 재판부가 구성이 안 되게 되면요. 변론 기일, 준비 기일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지금 검찰도 공수처로 일원화가 된 네네. 상황이고 공수처 그간 수사에서 성과를 낸 적이 거의 없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근데 이제 하십니까? 법리적으로 우리가 그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예. 공수처법이 있잖아요. 그 공수처법에 동일한 사건 여러 군데에서 수사를 할 경우는 다 이게 공수처로 이완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양하도록. 근데 예. 거기에 맞춰서 검찰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이제 공수처에다가 지금 이제 이첩을 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검찰이 모든 걸 다 딱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다 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검찰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또 한 번 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검찰과 비교해서 인력도 적고 전문성도 적고 그동안 뭐 공수처가 출범해서 그동안 했던 활동을 보면은 뭐 아직 굉장히 별로 이렇게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은 뭐 특검으로 일어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검에는 이제 훨씬 많은 예. 규모의 인력이 동원되고 또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소권 여부도 있고 결국엔 특검으로 일어나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뭐 예. 특검은 이제 기소권도 갖고 있고 수사권 다 예.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이제 일단 뭐 국정조사를 한 다음에 박영수 특검으로 전부 다 이게 일어나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첫 변론기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용을 보니까 17명의 변호인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논란인데 어떤 논란이고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글쎄 이제 국회가 구성한 대리인단에 보면은 이제 전 헌법 재판관이 어떤 김희수 씨가 이제 막 포함이 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말하는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6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헌법재판관으로서 활동했다면 그 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또 종사하는 사람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얽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분이 맞지 말아야죠. 그게 기본적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딱 참여를 한다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저렇게 해서 저게 오히려 더 국회 대리인단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공정성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 김희수 전 이제 재판관을 포함시킬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에 재판관으로 또 심리부터 선고까지 참여를 했던 인물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들이 뭐 경험도 있고 또 그 안에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해박한 나름대로의 뭐 지식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헌재 공정성 문제거든요. 지금 자꾸만 신속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신속성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딱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이 사항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한다면 더욱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공정성이 무너지면은 뭐 이거는 꼭 헌재 재판만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도 공정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이 헌재는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 그런 의미에서 지금 헌재 재판관이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외부 활동을 하면서 뭐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과 만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헌재 심판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국내에서 상당한 나름대로 정치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헌법재판관들의 행동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또 중요할 거는 절대로 헌재는 언론 플레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론에 시달리지를 말고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다라고 봐주셨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로 넘어가 보죠. 오늘 간담회도 진행을 했고요. 두 가지 특검을 받지 않으면 곧바로 민주당은 탄핵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꾸만 이제 권한대행을 이제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의결권, 그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는 굉장히 반시장적이고도 반위헌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럼 무조건 국회가 그 예를 들어서 의결한 거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은 결국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을 통해서 무소불위의 나름대로의 행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분히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월 1일까지지 않습니까? 거부권 시한이. 그러면 그동안 어떻든 간에 권한대행이라는 그 임무를 맡겨놨다고 한다면 그때 이제 나름대로 지켜봐야지. 그걸 그 전에 막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갖고 결국은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 건데 그러면 국회가 자기 힘을 가졌다고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있느냐? 저는 그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비상기업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거는 착각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제하고 그리고 절차를 지키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을 저는 민주당이 보여줘야 된다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 사퇴 이후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나서지 네네. 않았습니까? 친윤과 비윤 사이에 이제 갈등이 또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내재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이 결국은 탈당해가지고 그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김무성 등 바른정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뭐 당장 탈당 얘기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둘러싸고 당연히 이제 계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좀 저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한가할까? 지금 하나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한번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예. 일부에서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권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과연 그게 정치적으로 가능한 거냐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 85명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예. 찬성하는 사람은 12명인데 그런데 반대한 사람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안 된다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오히려 역발상을 해야죠. 여하튼 간에 이 당을 잘 수습을 해서 이게 친윤이냐 친한이냐 찬성하냐 반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을 때 당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지 자꾸만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를 가지고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자라고 했는데 예. 그동안 뭐 이제 뭐 외부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사명의식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문제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당내 인사로 하고 중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예. 의견이 좀 수렴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까지 친윤계 투톱이면 이게 또 반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그거는 예상이 되고 있긴 본인들이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그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감수해야 한다. 예, 감수해야 할 예. 수밖에. 지금 이 구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친윤이든 뭐 친한이든 간에 그러면 친한 인사를 하는 거는 변화와 쇄신이고 그리고 친윤으로 하면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후퇴냐라고 아니 지금 상황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가 맞더라도 지금 친한과 친윤에 대한 계파 해체 선언을 하고 어떻게든 간에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예.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담대한 개혁을 하면은 국민들이 그걸 판단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친윤 색깔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라는 거는 그 이후의 행보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과거의 거를 가지고만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해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햄버거 가게 회동, 비상계엄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지금 구속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계엄의 전모를 밝히는 스모킹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먼저 저 부분과 관련돼서도 법리적인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계엄 모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는 의서부터 저것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경고성 계엄이 아니구나. 굉장히 준비된 계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이 이걸 통해서 드러나고 확인된다고 있죠. 예. 한다면 당연히 그런 뭐와 연관이 되면은 이거는 내란죄와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참여했느냐가 뇌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경찰도 노 전 사령관 자택서 뭐 여러 가지 수첩도 확보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리한
법적인 논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도 보면은 저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은 무조건 내란 공모자. 그런 프레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죄와 관련돼서 어떤 경우도 지금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예. 정치적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됐다고 얘기할 뿐이지 이게 법리적으로 결정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백현동, 대현동 전부 다 그런 범죄 행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뭐라 그랬어요? 15일 날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걸 얘기를 하면서 예. 2심에서 만약에 피서권이 박탈돼도 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어떠한 확증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나름대로 이런 그 수사나 더 나가서 이제 그 판결이 나와야지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